예, 오늘 들어오신 분들 보니까 첫 번째 강의를 안 들으셨던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이게 이제 연속으로 진행되는 거라서 이게 아마 오늘 강의가 좀 연결이 안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개념이 지금 쉽지 않은 개념이라서 혹시 여러분들이 보충 강의가 필요하시면 지금 유튜브에 김진영 목사님께서 올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보시고요. 오늘의 강의는 이제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제가 지난번 강의 때는 이제 비트코인이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연관된 이제 블록체인이 뭐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대부분 지금 한국에 계신 분들이나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 투기 열풍이 불어가지고 이걸로 인해서 엄청난 그 부작용이 생겨나는데 그런 그 생겨나는 부작용을 가지고 이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를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는 테크놀로지 혁명을 유발할 것이며 이것이 인간 생활을 경제 생활을 또 문화 생활을 또 금융을 화폐를 완전히 다 바꿔놓을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단들이 기승을 부린다고 해서 기독교를 이단의 그 기승 부리는 걸 가지고 기독교를 판단하면 안 되듯이 투기 세력들이 엄청나게 몰려들고 그 이상한 코인들이 많이 나오고 한다고 해서 이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라는 것을 그렇게 동일선상에서 파악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인터넷 혁명보다 훨씬 더 크게 다가올 것이며 또 선교지 사람들의 생활을 여기 미국이나 유럽보다도 더 크게 어쩌면 더 크게 바꿔놓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분들이 이 테크놀로지가 뭔지 또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4차 산업혁명의 테크놀로지이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는 4차 산업혁명과 반드시 함께 가는 것이고 4차 산업혁명을 떼놓고 블록체인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다. 또 블록체인 없는 4차 산업혁명도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많은 4차 산업혁명을 유발하는 그 테크놀로지의 가장 기본적인 플랫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수많은 테크놀로지가 있는데 거기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기본적인 플랫폼입니다. 이 블록체인이 그것이 비트코인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특히 지금 코로나 시대 이후에 제가 현지에서 느끼기에는 4차 산업혁명 이 기술화 혁명이 훨씬 더 빨리 옵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에. 왜냐하면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인터넷 사용하는 그 인터넷 사용량이 폭증을 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블록체인이라는 필요성도 점점 더 절실해졌고 이제 뭐든지 전자로 이렇게 진행하는 일들에 익숙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빨라집니다. 지금 이 세계 미래 보고서 2021년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우리에게 익숙한 지난 200년은 모두 잊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지난 200년은 모두 잊어라. 이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고방식입니다. 왜? 그 중에 하나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탈중앙화 혁명입니다. 탈중앙화 혁명. 이 블록체인이 가져다 주는 이 혁명성이라는 것이 탈중앙화입니다. 탈중앙화. 자, 여기에 혁명이란 말이 붙었습니다. 혁명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아무 곳에나 혁명이란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임프루먼트라든지 뭐 이렇게 개선되고 개발되고 발달되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혁명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혁명은 우리들의 생활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그런 폭발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이 혁명이라는 것은 상당한 어떤
그 희생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옛날에 불란서 혁명이나 여러 가지 혁명에서 보듯이 피를 흘리는 것이 혁명입니다. 그러면 이 현대의 혁명에서 이런 그 기계화 기술화 혁명에서 뭐가 피를 흘린단 말이냐? 뭐가 피를 흘리는 것이냐면은 이게 기득권과의 엄청난 그 배틀, 싸움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득권자들이 절대로 이것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탈중앙화가 주고 있는 이런 혁명성이 기득권자들의 그 세력을 상당히 약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탈중앙화를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이 비트코인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암호화된 컴퓨터 화폐인데 이렇게 동전으로 되어 있는 실질적인 그 화폐가 아니라 이 인터넷과 전자상에서 주로 쓰인다고 해서 사람들이 가상화폐라는 말을 쓰는데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틀린 정확한 단어가 아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암호화된 컴퓨터 화폐이기 때문에 우리는 암호화폐 혹은 암호통화, 영어로는 크립토커런시 혹은 줄여서 크립토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가상적인 화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금화될 수 있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비자라든지 마스터카드라든지 이런 거하고 연동시켜서 실물 경제에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실제 화폐입니다. 가상 화폐가 아닙니다. 매스컴상에서는 거의 대부분 다 가상화폐라는 말을 쓰는데 상당히 이것은 misleading, 잘못 인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여기에 비트코인의 테크놀로지에 가장 먼저 사용된 그 테크놀로지가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라고 했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왜 필요하냐? 다시 한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블록과 블록이 쇠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다 해서 블록체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블록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거래 원장에 그 거래 기록들이 들어있습니다. 거래 기록들이. 누구한테 이 비트코인을 얼마만큼 보냈다, 또 얼마만큼 받았다라는 이런 것들이 전부 트랜잭션, 거래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거래들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차곡차곡. 정확히 말씀드리면 1메가바이트 사이즈가 될 때까지 혹은 약 한 10분 정도 쌓이면 1메가바이트 정도가 됩니다. 그 거래 기록들이 한 블록 속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1메가바이트가 넘어가면 그 다음 블록이 형성됩니다. 그 다음 블록이 형성되고 또 그 다음 블록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쇠사슬처럼 이렇게 묶여져 있다고 해서 블록체인이라고 부르고, 이것은 중간에 변조라든지 아니면 해킹이라든지 조작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전혀 일어날 수가 없는 아주 안전한 시스템, 공개적이면서도 안전한 시스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왜 이러한 테크놀로지가 필요하냐? 왜 이런 테크놀로지 필요하냐? 이것이 바로 탈중앙화로 가기 위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행 같은 시스템에서는 이런 것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은행 내에 있는 그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전부 관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테크놀로지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테크놀로지가 바로 탈중앙화로 가는 길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잠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왜 탈중앙화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탈중앙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중앙 시스템에 익숙하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200년 이상을 살았고 중앙 시스템이 가져다주는 혜택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은행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은행에서 여러분들이 거래 기록이 잘못된다든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은행에 전화해서 은행에 연락해서 은행이 다 해결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 대신 여러분들은 은행에 수수료를 내고 높은 이자율을 내고 조금 늦으면 레이트 페널티를 물고 상당히 은행에 주는 그런 그 혜택을 누리는 동시에 은행에서 주는 여러 가지 차지를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중앙 시스템이 이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왜냐? 중앙이 주는 혜택도 많지만 중앙이 가져다 주는 오용, 남용, 상당히 권력의 행포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간단한 예로 모든 결정은 중앙에서 다 내립니다. 일반 사람들은 전혀 결정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자를 올려야 되겠다, 혹은 뭐 이런 식의 정책을 펴서 무슨 이 수수료를 올려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일반 사람들하고 상의하지 않습니다.
은행의 일방적인 독주로 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은행이 주는 폐해가 지금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이 어떤 그 대안이 없을 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썼지만 이제 바로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그 대안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은행이 가져다주는 은행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은행만의 문제가 아니고 무슨 중앙정부기관이라든지 중앙정부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여권 발급 업무를 중앙정부기관에서 다 합니다. 우리가 이 여권 발급 업무라든지 혹은 드라이버스 라이센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려면 중앙정부에서 다 해야 돼요. 거기에서 이렇게 지정한 기관에서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민간 기관에서 할 수 있다면 지금 정부기관이 가져다 주는 엄청난 비능률성을 민간 기관이 다 할 수 있다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정부의 기관이 상당히 축소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 혁명은 탈중앙화 혁명이라는 것은 모든 중앙으로부터의 독립, 이것을 분권화라고 얘기도 하고 중앙으로부터의 독립, 그 다음에 사람들이 민주적인 투표에 의해서 참여하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블록체인은 모든 정책의 결정을 소수의 중앙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그 사람들이 투표로 결정을 합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투표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 탈중앙화를 하기 위해서 마이닝, 채굴이라는 개념을 비트코인에서 도입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마이닝이라는 것이 왜 필요하냐? 또 이것이 뭐냐? 바로 이 탈중앙화로 가기 위해서 마이닝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입니다. 이 비트코인을 처음 개발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마이닝이라는 것을 개발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블록체인이 쇠사슬처럼 뭉쳐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한 그 뭉쳐진 거래 원장이, 그걸 제가 거래 원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거래 원장이 1000군데도 넘게 2000군데도 넘게 그것이 산재해 있다면 전혀 조작과 변조가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중앙 시스템은 조작과 변조가 가능합니다. 조작과 변조가 가능해요.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남미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자기 땅을 자기 소유로 갖고 있는데 딱 갑자기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진다 하는 이런 얘기를 비일비재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왜? 중앙 시스템이기 때문에 부패한 공무원들이 공모를 하고 짜서 이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사람의 이름을 다른 사람으로 바꿔버리면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앙 시스템이에요. 중앙은 조작과 변조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블록체인으로 묶여진 이런 분권 시스템에서는 절대로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러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탈중앙화를 하기 위해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마이닝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마이닝을 잘 이해를 못해서 왜 마이닝이 필요한지, 여기에 얽혀 있는 뭐 사기의 일도 많고 그다음에 다단계 무슨 사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부정적인 일들만 들으셨을 건데 이것이 바로 탈중앙화를 하기 위해서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proof of work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마이너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이너들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바로 잘못된 거래가 있는지 없는지를 마이너들이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퇴출시키는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우리 학생들한테 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교통경찰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만약에 내가 100불밖에 없는데 200불을 보내내려고 그런다든지 아니면 100불을 가지고 10사람한테 100불씩 카피를 보내려고 그런다든지 이거는 잘못된 트랜잭션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동안의 중앙 시스템에서는 은행에서 그 역할을 했어요. 은행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그 역할을 했는데 이 탈중앙화로 가는 과정에서는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바로 마이너들이 그런 역할을 하게끔 이 역할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럼 마이너들은 불특정 다수입니다. 불특정 다수에 누구든지 마이너를 할 수가 있어요.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러한 그 역할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보상 시스템을 해줘야 돼요. 보상 시스템.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생각한 것이 이 보상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10분마다 블럭이 한번 형성될 때마다 이 마이너들이 어떤 수학적인 퍼즐을 풀게 되면 수학적인 퍼즐을 풀어야 돼요. 수학적인 퍼즐을 풀게 되면 거기에 이 잭팟이 터지듯 해가지고 비트코인이 쏟아져 나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쏟아져 나오는 숫자가 6.25개입니다. 6.25개. 6.25개가 나옵니다. 그 전에는 4년 전에는 12.5개가 나왔고 그 더 4년 전에는 25개가 나왔고 그 더 4년 전에는 50개가 나왔습니다. 이게 거의 4년마다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야말로 공급이 반으로 4년마다 반으로 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의 투자 가치가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공급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현저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탈중앙화를 가는 과정이고 이 비트코인의 이 마이닝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전기 파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 값이 싼 곳으로 이 마이너들이 옮겨갑니다. 상당히 많은 전기세를 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전기세가 많이 들어가는 거를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식으로 또 비판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 모든 것들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탈중앙화로 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탈중앙화로 가기 위한 과정이고 중간자를 없애기 위한 과정입니다. 중간자. 중간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권력의 그 횡포와 권력의 남용을 했던 중간자를 없애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혁명입니다. 이게 바로 혁명이에요. 모든 경제 과정에서 중간자가 없어진다. 중앙에 컨트롤하는 사람이 없어진다. 이게 바로 혁명성입니다. 그래서 돈의 경우에도 중간에 은행이라든지 금융기관이 없이 직접 사람과 사람이 혹은 기계와 기계가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혁명성입니다. 좀 더 비트코인의 혁명성을 얘기하면 자, 디센트럴라이제이션입니다. 디센트럴라이제이션 지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탈중앙화 과정입니다. 탈중앙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허가가 필요 없어요. 어려운 말로 no censorship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no censorship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허가가 필요 없어요. 자, 여태까지 은행에서는 어카운트를 틀려면 은행의 허가를 다 받아야 되죠. 어카운트를 튼다는 것 자체가 은행의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본인의 소셜 세큐리티 넘버라든지 드라이브 라이센스라든지 본인의 또 거주 증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증명이 돼야 은행에서는 어카운트를 터줍니다. 선교지에 좀 잘 못 사는 나라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은 절대로 은행 어카운트를 열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은행에서 no 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 비트코인 소프트웨어는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 누구든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은 인터넷이 있어야 됩니다. 인터넷이. 그 나라에 인터넷이 있어야 되고 혹은 스마트폰이 있으면 됩니다. 스마트폰이 있으면 이 비트코인 소프트웨어를 누구나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한테든 허가가 필요 없다. 허가를 받을 필요 없다. 이것이 또 혁명성입니다. 이것이 혁명성이에요. 전 세계에 은행 없는 사람은 지금 20억 명에서 30억 명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러한 그 공식적인 금융기관을 쓸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길이 열렸다. 가난한 자들한테 이 기회를 주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혁명성은 글로벌라이제이션입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 자, 전 세계 곳곳에 많은 나라들이 극심한 인플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베네수엘라 얘기를 들으셨을 거고, 아르헨티나 얘기를 들으셨을 거고, 브라질 얘기 들으셨을 거고, 터키 얘기 들으셨을 거고, 짐바브웨 얘기 들으셨을 거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얘기 들으셨을 거고, 수도 없이 많은 나라들이 극심한 인플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극심한 인플레에 시달리고 있어요. 하이퍼 인플레이션. 네. 극심한 인플레에 시달리고 있고 몇몇 국가들은 미국의 경제 봉쇄로 인해서 그 나라의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알 수 있을 것이고 이란을 생각하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경제 봉쇄한 날은 반드시 그 나라의 국민들이 엄청난 물가와 이런 그 극심한 그런 금융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로 대변되는 이러한 블록체인 시스템은 그 나라의 화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국제적인 화폐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플레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이 혁명성입니다. 이것이 혁명성이에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혁명성이 있지만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세 가지가 탈중앙화와 허가를 받을 필요 없다는 사실과 국제적으로 다 통용된다는 사실 때문에 이것이 바로 혁명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자, 블록체인 시스템이 이렇게 피어-투-피어 네트워크라고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 후에 제가 이더리움이라는 것이 등장을 해서 비트코인이 제1세대의 코인이라면 이더리움이라는 것은 제2세대의 코인이다. 제2세대 코인이다. 이래가지고 이더리움이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이것의 역할은 그야말로 스마트 컨트랙트의 역할과 월드 컴퓨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얼핏 이게 무슨 말인지 아마 처음 듣는 분들은 이해가 되지 않으실 거예요. 자,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중간자를 없애기 위한 과정입니다. 중간에서 일 처리를 해줬던 그런 사람들의 페이퍼 워크, 사람들의 일을 바로 컴퓨터의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그런 그 시스템이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집을 사고 팔고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에스코를 써야 된다는데 에스코를 써가지고 그 집이 담보로 잡혀 있는지 아니면 그 집에 무슨 하자가 있는지 모든 것들을 다 체크를 해줍니다. 중간에서 에스크로 회사가 해주는 것이죠. 그런 그 에스크로 회사가 하는 역할을 컴퓨터의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알고리즘이 대신해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에스크로 회사가 필요 없을 뿐더러 굉장히 능률적으로 빨리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혁명성입니다. 그래서 모든 암호화폐는 지금 전부 스마트 컨트랙트가 탑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가 탑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융자를 할 때에도 중간자 없이 중간에 융자 론 브로커 없이 융자를 할 수 있고 갚을 수 있고 또 보험에 관련되는 거 했을 때도 보험 브로커 없이 다 보험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더리움으로 인해서 제가 조금 후에 이제 이 블록체인이 어디에 사용되는가라는 걸 설명했을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것이 바로 금융혁명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금융혁명. 금융이 지금 천재지변을 맞고 있어요. 엄청나게 금융업계가 변화되고 있고 어떻게 말하면 지금과 같은 형태의 은행은 다 없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이더리움은 월드 컴퓨터의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월드 컴퓨터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자, 컴퓨터의 역할이라는 것은 각자의 컴퓨터를 쓰실 거예요. 아마 노트북도 쓰실 거고 집에 데스크탑도 있으실 거고 그럼 컴퓨터는 어떠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죠. 컴퓨터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죠. 그렇죠? 그 컴퓨터 내에 CPU가 있고 메모리가 있고 하드디스크가 있고 여러 가지 부수 장치가 있음으로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를 쓸 수도 있고 엑셀을 쓸 수도 있고 월드를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용한 회계 프로그램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컴퓨터를 사용합니다. 이더리움이라는 것은 그런 컴퓨터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갖고 있으면 컴퓨터가 필요 없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그 역할을 다 해줍니다. 네, 그것이 바로 월드 컴퓨터의 역할입니다. 자, 이더리움은 처음으로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것이 탑재가 됐고 월드 컴퓨터의 기능을 하고 있고 이 이더리움을 만든 소수 개발자들은 그야말로 천재급의 사람들인데 이 비트코인을 만드는 사토시 나카모토의 그런 피어-투-피어 네트워크, 블록체인 테크놀로지 이런 거에 영감을 받아서 그런 거에 힌트를 얻어서 그거보다 훨씬 복잡하면서도 훨씬 더 좋은 기능을 나타내는 그런 것을 개발해낸 것입니다. 이더리움이라는 것이. 이것이 2015년에 나왔습니다. 2015년에 나와서 지금 한 6년, 7년 동안 계속 이것이 발전되면서 지금 모든 금융 분야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기업들에서 이 이더리움이 엄청나게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얼마나 인기가 있고 얼마나 파퓰러한지는 각 대학에서 이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가리킨다고 돼 있지만 블록체인을 가리키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더리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대부분. 얼마나 이 이더리움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또 이 이더리움이 힌트를 얻어가지고 제3세대, 제4세대 코인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제3세대, 제4세대가 또 이더리움을 더 임프루브 시켜서 향상시켜서 나오는 그런 코인들이에요. 이거를 가리키고 있는 대학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잘 모르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 보세요. 탑에 MIT에서 블록체인을 가리키는 넘버 1 유니버시티입니다. MIT고 그 다음에 코넬 대학이 있고 UC 버클리에서도 가르치고 있고 스탠포드 대학에서 가르치고 하버드 대학에서 가르치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가르치고 카네기 멜론, 유니버시티 오브 일리노이,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UCLA에서도 가르치고 뉴욕 유니버시티, you name it. 전 세계의 우수한 대학에서 전부 블록체인을 가르칩니다. 거의 대부분 이 블록체인을 다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블록체인을 잘 하는 사람들은 지금 없어서 기업에서 하여를 못할 정도로 블록체인에 관련된 테크놀로지나 여기에 전문성이 있으면 취직이 엄청 잘 되고 연봉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것이 이 블록체인이 그야말로 21세기에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특별한 테크놀로지 중에서도 테크놀로지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선교지 사람은 더 합니다. 선교지의 젊은 사람들은요. 더 많이 이것을 알고자 하고 더 많이 이것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왜냐? 그 나라의 경제의 문제라든지 금융의 문제라든지 화폐의 문제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코인들을 크립토 커런시를 화폐로만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화폐의 역할은 그야말로 가치 척도의 기준으로서 화폐의 역할도 하는 것이지 이것이 화폐를 겨냥해서 화폐로 만들어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탈중앙화를 하기 위해서 혹은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것을 수행해 내기 위해서 이러한 코인들이 직접적으로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것이지 이것이 화폐의 역할을 하려고 디자인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거래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투기성으로 달라붙어 가지고 이거 사고 팔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인식들이 이 화폐 가격으로만 따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깔려 있는 테크놀로지는 이 블록체인이라는 엄청난 이 네트워크를 돌리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코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이게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으로 선정을 했고 제일 많은 개발자들이 솔리디티라는 이게 컴퓨터 랭귀지가 솔리디티라는 랭귀지입니다. 이 랭귀지를 지금 엄청나게 많은 젊은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이것을 배우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기관 투자자들도 비트코인 다음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그만큼 이게 사용량이 급증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블록체인을 생각하실 때 제가 TV 토론 얘기를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 얘기는 이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는 좋은데 화폐로서 역할하는 것은 싫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이거를 이제 언급을 해드립니다. 자,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는 좋은데 화폐 역할을 하는 그 크립토가 코인이 꼭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자, 그런 분들은 이제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한 가지는 아는데 두 가지는 몰라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블록체인과 이 블록체인의 역할은 탈중앙화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탈중앙화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앙에서 이거를 컨트롤하고 통제하는 그런 그 중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없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보상을 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센서십이 없어야 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 블록체인의 종류가 퍼블릭 블록체인이 있고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있는 것입니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이야말로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만 이용하고 코인이 필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그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보고 혁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에서 능률적으로 잘 사용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삼성이면 삼성,
현대면 현대, 뭐 월마트면 월마트 이런 데에서 기업에서 만약에 이거를 도입했다 그러면은 그 기업에서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퍼블릭화돼 있으면 이것이 바로 컨센서스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주인이 돼서 여기에 보상도 받을 수 있고 투자도 여기에 활발히 일어날 수 있고 탈중앙화가 그야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퍼블릭 블록체인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너십이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요. 비트코인에 만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비트코인을 못 쓰게 하려고 그런다. 미국 정부라든지 무슨 FBI에서 비트코인의 주인을 소환하려고 그런다. 예, 소환할 당사자가 없습니다. 주인이 없어요. 지금. 예, 소환할 당사자가 없어요. 이미 한번 이 비트코인 소프트웨어가 풀려서 나가면 이거를 만들었던 사람도 더 이상 주인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주인이 아니에요. 소환할 당사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만히 생각하시면 이것이 엄청난 혁명성인 것입니다. 돈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가 계속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주인이 없다. 예, 그러면서 이 자동적인 알고리즘으로 이게 혼자 퍼펙트하게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블록체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퍼블릭 블록체인이지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아니다. 제가 듣기로는 삼성이나 현대 같은 데에서 이 블록체인 테크놀로지 이용해서 자기 기업에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거의 프라이빗 블록체인입니다. 프라이빗 블록체인. 실제로 또 여기 JP 모건 체이스 같은 데에서 이 JP 모건 그 코인 같은 거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은행에서 사용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이지 이 퍼블릭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 블록체인의 최고 추세는요. 지금 이 암호화폐에 이 화들짝 놀란 각 정부에서 지금 각 나라 화폐, 각 나라의 전자화폐, 한국도 코리안 원의 전자화폐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유럽도 이 유럽의 이 유로화를 전자화폐화하는 그런 CBDC라고 부르는데 CBDC를 준비하고 있고 중국은 사실 이미 나왔습니다. 중국이 제일 빨라요. 그다음에 미국도 페더럴 코인이라는 것을 준비하고 있고 지금 각 나라 화폐를 전자화하는 그런 CBDC 작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암호화폐에 놀라서 각 나라 정부가 지금 서두르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크립토 은행, 크립토 커런시로 암호화폐로 갖다 맡기면 지금 많이 주는 데에서는 이자율이 12%입니다. 12%. 12%도 주고 혹은 암호화폐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건 20%도 주는 것도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갖다 맡기면 이자를 엄청나게 줍니다. 대부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 농담하느냐 이런 게 진짜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많아요. 제가 이거를 지금 쓴 지가 벌써 2년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자, 모든 디지털 경제, 토큰 경제로 이제 좀 화됩니다. 그리고 지금 더 이상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각 나라에서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법과 레귤레이션들이 속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정말 알만한 기관 투자자들이 속속들이 암호화폐에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뉴스에 엄청나게 나오죠. 네. 그리고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화폐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란 같은 나라는 석유 무역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결제해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배경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지금 블록체인이 어디에 사용될 수 있는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 사용되는지 와닿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에 쓰는지 잘 모르실 것입니다. 이 설명을 들으시면 조금 더 이제 구체화되실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로 금융혁명을 유발합니다. 금융혁명을 유발해. 파이낸스 쪽에 블록체인이 제일 많이 사용됩니다. 파이낸스 쪽에. 자, 현재 파이낸스의 문제는 이거 보세요. 불평등한 금융 시스템입니다. 굉장히 불평등한 금융 시스템이에요. 라떼 한 잔을 스타벅스에서 사 먹으면 그 라떼 한 잔이 은행 구자에 꽂힐 때까지 최소 5단계의 중간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애플이라든지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든지 다국적 기업이 두 나라 사이에 돈을 움직이려면 며칠 혹은 몇 주가 소모됩니다. LA에 있는 일용 노동자가
사채 시장에서 4%의 수수료를 물고 현금으로 바꿔야 됩니다. 과테말라에 있는 가족에 송금하려면 20%에서 25%의 송금 수수료를 물고 또 과테말라에 은행이 없는 경우에도 그마저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사는 인구는 전 세계 22억 명, 그야말로 unbanked, 은행이 없는 사람들이 22억 명입니다. 그 반면에 중앙 집중화된 거대 중개자들은 어마어마한 수입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비자라든지 골드만삭스라든지 증권거래소, 송금 서비스사 웨스턴 유니언이라든지 뭐 중앙은행이라든지 이런 모든 그 금융 시스템의 중앙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혜택과 엄청난 특혜를 누리면서 일반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하고도 불평등한 시스템이 현재의 금융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소수가 독점하고 있고 과도한 수익을 내면서 기회의 불평등을 줍니다. 그리고 정책의 독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정책은 자기네들이 밀실에서 합니다. 민주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비민주화. 그 다음에 비능률. 기득권자들을 위한 이익 분배를 합니다. 은행이 벌어들이는, 금융경이 벌어들이는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맡긴 사람들한테 이자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주식 스테이크 홀더라든지 아니면 일부 임원들의 어마어마한 보너스를 주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현재 금융 시스템, 은행은 우리들의 프렌드가 아닙니다. 우리들과 프렌드가 아니에요. 절대 우리들의 프렌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돈을 더 많이 가져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지 은행에 가서 나이스하고 친절하게 군다고 해서 우리의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은행 없는 사람들, 이분들은 고리 대금업의 노예가 됩니다. 니카라구아에서는 재산 증식 수단이 염소를 키우는 일밖에 없습니다. 염소를 키우는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염소를 이 재산 증식 수단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염소의 그 전염병이 돈다든지 염소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되면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벵글라데시는 이렇게 사채업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융자 상환을 하는데 사채업자. 한국에도 제 기억에 그 일수놀이 하는 것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지만 제도권의 금융권을 사람들은 이렇게 사채업자들의 밥이 되기 십상입니다.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은행 어카운트 틀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 없습니다. 여기 베네수엘라에 보시면 살인적인 인플레로 물건 하나 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돈 다발을 갖다가 이렇게 쌓아놓고 있어요. 돈 다발을 갖다 쌓아놓지만 이것을 가지고 빵 하나 사 먹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경제 봉쇄를 당한 이란은 엄청나게 살인적인 물가에 시달리고 있과 동시에 이 물품 하나 사는 게 어렵습니다. 터키도 경제 봉쇄로 인해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살인적인 인플레입니다. 아르헨티나 살인적인 인플레. 짐바브웨 인플레 보면 이렇게 애가 이 돈을 싸들고 있지만 이거 가지고 도마도 하나 사 먹기가 어렵습니다. 남아공의 인플레도 심합니다. 엄청나게 심합니다. 송금의 비능률성을 보세요. 이렇게 이런 나라 사람들이 송금을 하려면 웨스턴 유니언에 줄지고 서서 거의 반나절을 기다려서 200불, 300불 정도의 돈을 송금을 합니다. 그거보다 작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송금 수수료를 25%를 떼가고 있습니다. 해외에 송금하는 그 규모가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50년 된 이런 그 시스템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크립토로 이 암호화폐로 송금하는 것이 급증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급증하고 통계가 있어요. 요즘 아프리카라든지 남미라든지 이런 데서의 암호화폐 사용량은 그야말로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왜? 그 나라 화폐를 더 이상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는 스위프트라는 이 은행의 송금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스위프트라는 것은 중간에 중개은행과 수취은행과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세틀먼트 과정이 필요하고 그때마다 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비싸지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unbanking the unbanked, 은행이 없는 사람들이 23억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암호화폐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런 사람들한테 희소식 중에 희소식입니다. 희소식 중에 희소식이에요.
실질적으로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이 카다노라는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카다노라는 암호화폐를 사용해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교육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뉴스에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그리컬처, 농업 부분에도 이 암호화폐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어떻게 암호화폐가 농업 부분에 이렇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이냐라고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자꾸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 추후에 어디에 사용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라틴 아메리카에도 이렇게 암호화폐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Top 10 country, Top 10 country, the most cryptocurrency user. 터키가 20%. 터키가 왜 이렇게 많은 암호화폐를 사용할까? 혹은 좀 의아해하실 거예요. 터키 굉장히 심한 물가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그 화폐가 굉장히 인플레가 심합니다. 브라질도 마찬가지고요.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사우스 아프리카, 멕시코, 칠레, 중국, 인도네시아, 스페인 이런 순으로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통계 자료가 굉장히 많은데 그야말로 남미하고 아프리카는 암호화폐 사용량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란은 무역대금으로 비트코인 결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랜 동안의 미국의 봉쇄로 상당히 무역에 그 장애를 느끼는 이란은 비트코인으로 결제하자라고 결정을 내린 것이 바로 몇 달 안 됩니다. 아시아에서도 이렇게 암호화폐 사용량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필리핀이라든지 싱가포르는 원래 암호화폐의 선진국이에요. 굉장히 크립토커런시의 이 블록체인 정책을 거의 선도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뭐 태국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 말레이시아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미얀마라든지 이런 데서의 그 사용량이 지금 많이 급증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yield farming이라는 개념이 요거를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yield farming, DeFi라는 개념입니다. Decentralized Finance. 한국말로는 탈중앙 금융이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탈중앙 금융. 자, 기존의 은행 시스템과 상당히 많이 다른 시스템입니다. 기존의 은행 시스템은 우리가 갖다 맡긴 돈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비즈니스를 합니다. 딴 데 가서 막 굴리죠. 일반 개인한테 빌려주기도 하고 기업한테 빌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높은 이자를 받습니다. 저축 이자율은 예를 들어서 지금 0.5%도 안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서 받는 이자율은 뭐 14%, 15%, 많게는 20%, 크레딧 카드 같은 경우는 20%, 24%, 25%까지 냅니다. 그럼 은행은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중앙은행에서 은행에 빌려주는 이자율은 엄청나게 쌉니다. 엄청나게 싸요. 그걸 가지고 이제 그야말로 이자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돈 갖다 맡긴 사람한테 다시 돌려주지 않습니다. 다시 돌려주지 않아요. 자기네들의 스테이크 홀더라든지 아니면 임원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은행장이라든지 준하는 그런 사람들의 엄청난 보너스로 쓰고 하여튼 돈을 많이 버는 반면에 일반 사람들한테 다시 돌려주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렇지만 크립토 은행은 제가 이 크립토 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갖다 붙인 이름입니다. 크립토 은행. 영어는 Decentralized Finance라고 불러요. Decentralized Finance 하는 그런 기관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여기다 갖다 크립토 형태로 코인의 형태로 갖다 맡기면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거는 5%나 6%의 이자율을 주고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 US 달러와 1대1로 매핑이 되는 것입니다. US 달러와 1대1로 매핑이 되는 것이죠. 이게 그야말로 믿을 만한 화폐냐? 이렇게 물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믿을 만한 화폐입니다. US 달러와 1대1로 연동이 됩니다. 1대1이에요. US 달러가 1달러면 이 스테이블 코인 하나도 1달러입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 형태로 이 디파이에 갖다 맡기면 많이 주는 데서는 이자율 12% 줍니다. 12% 주고요. 적게 주는데도 8%에서 8.5% 줍니다. 그리고 이 디파이에서는 자기가 담보로 맡긴 그런 그 크립토를 다시 그걸 담보로 해서 대출을 또 받을 수도 있어요. 대출을 받아서 또 다시 그걸 가지고 현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출 이자가 일반 이자에서 주는 것보다
물론 자기의 담보를 가지고 대출하는 것이죠. 굉장히 쌉니다. 굉장히 싸요. 이러한 식의 비즈니스가 지금 우후죽순으로 엄청나게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은행에다 돈을 갖다 맡기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전체 은행의 그 은행 산업, 파이낸스 금융을 그야말로 송두리째 뒤흔드는 그런 디스럽트한 그런 그 개념입니다. 이거를 지금 처음 접해보신 분은 실감이 안 나시지만 저는 지금 수년째 이거를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굉장히 이거를 주도하는 그런 회사들은 은행보다 지금 더 큰 규모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거의 핵심적인 그 디파이 그 회사는요, 100억 달러가 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00억 달러. 그렇기 때문에 내 돈이 어떻게 없어진 거 아니냐, 중간에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런 것이 지금 디파이 산업인데 거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이더리움이에요. 거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이더리움이고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디파이 코인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것도 제가 몇 개만 지금 예를 든 건데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 테크놀로지가 어디에 사용될 수 있느냐? 넘버 원 분야가 바로 금융산업입니다. 금융산업. 이게 제가 몇 가지 예만 들어드린 것이지만 이것을 하기 위한 코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금융을 새로 쓰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치혁명입니다. 정치혁명. 정부 간섭의 최소화, 고효율 정부를 만들고 부패 정부의 종말을 구하고 투표의 혁명을 하고 정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정치혁명. 정부 간섭의 최소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일찍 이랬습니다. 정부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정부 자체가 문제입니다. 비트코인주의자는 그야말로 국가의 간섭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된다 하는 자유주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어떤 면에서는 이 의견에 동조합니다.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해야 된다. 너무 비대해진 중앙정부는 많은 역할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미국에서 DMB라든지 이민국이라든지 IRS라든지 이런 거 한번 해보신, 이런 데의 서비스를 받아보신 분들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얼마나 비능률적으로 움직여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비정부, 이런 그 분권화 혁명 속에는 아이디 혁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디, 디지털 아이디. 디지털 아이디라는 것은 그야말로 태어날 때부터 자기 생체와 1대1로 연동시키는 디지털 아이디를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디지털 아이디를 제일 잘 활용하는 나라가 여러분들이 잘 못 들어보셨던 에스토니아라는 나라입니다. 에스토니아라는 나라. 작은 국가지만, 핀란드 바로 밑에 있는 작은 국가지만 10여 년 전부터 이미 블록체인이 미래의 먹거리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해가지고 디지털 아이디 시스템부터 만들었습니다. 디지털 아이디. 그래서 태어나면 아이한테 디지털 아이디를 부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아이디 하나면 어디든지 통합니다. 하다못해 약국에서 프리스크립션, 약 받아 먹을 때도 아이디 하나 가지고 되고, 건강보험 할 때도 되고, 병원에 갈 때도 쓸 수가 있고, 학교 갈 때도 쓸 수가 있고, 유럽 국가끼리 여행하는 데도 쓸 수가 있고, 이 아이디 하나로 다 됩니다. 디지털 아이디로. 이렇게 디지털 아이디는 난민들한테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난민들은 아무런 아이디를 가지고 나오지를 못하죠. 그렇지만 자기의 눈동자라든지 지문이라든지 이런 홍채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자기 것하고 연동시켜서 디지털 아이디를 만들면 그 사람이라는 것을 얼마든지 증명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어센추하고 유엔이 손잡아서 이런 난민들한테 11억 명의 난민들한테 2030년까지 생체 인식 관리 시스템으로 디지털 아이디를 만들어준다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것을 하게 되면 통합정부가 가능해집니다. 여권이라든지 출생증명이라든지 혼인증명이라든지 사망증명, 운전면허, 건강기록카드, 토지 소유권, 투표인 아이디, 비즈니스 등록 서류, 세금 납부 증명서, 고용증명서, 학교 성적 이런 모든 것들이 디지털 아이디 하나로 다 묶여질 수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만 해도 소셜 시큐리티 있지, 드라이버 라이센스 있지, 무슨 스튜던트면 스튜던트 아이디 있지, 뭐 보험 카드 있지, 건강증명, 출생증명 다 따로 해야죠. 이게 엄청나게 비능률력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비능률력의 온상이에요. 디지털 아이디 하나 가지고 패스포드 역할까지 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아이디 발급은 꼭 정부 기관에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 개인 기관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야말로 정부의 하는 역할을 축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에스토니아에서 이 디지털 아이디 가지고 사용하는 분야입니다. 이 아이덴티티 사용하고 있고 뭐 법률 부분이라든지 폴리스 부분이 이 경찰도 이런 거 쓰고 있고 이 레지던시 뭐 토지 소유라든지 예? 그야말로 모든 일상생활에서 이 디지털 아이디 가지고 다 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카다노라는 암호화폐가 바로 이 부분을 담당합니다. 디지털 아이덴티티를 발급하기 위한 그런 이 솔루션이 이 카다노라는 암호화폐 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이 디지털 아이디라든지 토지 등록이라든지 그다음에 학교의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데에 이런 블록체인 테크놀로지가 이제 사용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투표할 때 이렇게 왼쪽에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비능률적으로 투표하고 있다면 이 보팅이라는 것, 디지털 아이디를 활용하는 이 보팅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언제 어디서든지 자기 스마트폰으로 다 투표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투표할 수 있는 것이 이 보팅 시스템이에요. 제가 미국에서도 이 투표하는 거 자원봉사를 해봐서 하는데 미국도 선진국이 아닙니다. 투표 시스템에 관한 굉장히 수작업에 의존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블록체인으로 묶여진 이 보팅이 되게 되면 언제 어디서든 해외에 나가서도 할 수 있고 꼭 그날에 그 장소에 가서 투표할 이유가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투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부패 공무원의 종말이 옵니다. 얼마나 부패 공무원들이 많습니까? 한국의 신문지상에서는 지금에서는 그야말로 공무원들이 이런 식의 이권에 개입했고 이런 식으로 뇌물 받고 이런 식으로 이 여러 가지 부정부패에 연루됐다 하는 소식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사실은 미국도 뭐 거의 조금 뭐 정도의 차이는 있을란가 몰라도 미국도 굉장히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부패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모든 시스템들이 블록체인으로 묶여진다 그러면 부패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패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 제가 처음부터 블록체인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변조와 조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조와 조작이 불가능해요. 뭐든지. 그냥 있는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알고리즘 맞는 대로 돌아가는 것이지 중간에 사람이 개입해서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이거 부패 공무원이 생겨난다는 얘기는 자기가 개입해서 원래 이렇게 되었던 거 이렇게 바꿔주는 대가로 받는 거 아닙니까? 바꿔주는 대가로 받는 거예요. 바꿔지지 않고 원래 원리대로 돌아간다면 이런 일 자체가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비영리 단체도 투명한 헌금 관리, 투명하지 않습니다. 비영리 단체죠. 미국의 이 비영리 단체 굉장히 많습니다. 레드크로스를 비롯해서 뭐 월드비전이라는 큰 비영리 단체 엄청나게 많은지 실질적으로 그 헌금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르죠. 자, 문화혁명. 문화 쪽에 혁명하는데 블록체인이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문화혁명. 이걸 보고 어려운 말로 non-fungible 토큰이라고 얘기합니다. non-fungible 토큰. 이게 지금 non-fungible 토큰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non-fungible 토큰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 non-fungible 토큰은 음악 생태계와 디지털 콘텐츠 관리, 아티스트 후원이라든지 e스포츠라든지 이런 데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이를테면 팬과 아티스트들이 직접 연결됩니다. 팬과 아티스트들이 직접 연결돼요. 자, 여태까지의 형태는 예를 들어서 음악을 작곡하는 사람이 음악을 하나 작곡했다. 굉장히 좋은 곡을 작곡했다. 그러면 음악을 작곡한 사람이 돈을 벌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수익 구조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음악을 배분하는 그런 큰 기업에서 다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35%에 40%를. 예를 들어서 애플 뮤직이라든지 아마존 뮤직이라든지 한국에는 그런 회사가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그거를 배급하는 회사에서 거의 다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그렇지만 블록체인으로 묶여지면 제가 처음부터 블록체인은 중간자가 필요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간에서 이렇게 이 authority, 그야말로 오용과 남용을 하는 그런 중간 어토리티가 필요 없기 때문에 팬과 아티스트들이 직접 연결됩니다. 뭘로 연결되냐? 여기에 연결되는 게 바로 스마트 컨트랙입니다. 여기에 연결되는 게 스마트 컨트랙이에요.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하나의 컴퓨터 알고리즘에 따라 다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악을 작곡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해피하겠죠. 또 미술의 아티스트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미술의 아티스트들이 그림을 하나 하게 되면
전시회 열어야 되고 또 전시회 사람들 많이 와서 하게 하려면 또 무슨 홍보해야 되고 그 전시장 이렇게 빌려주는 유명한 데 서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 그림을 만든 사람은 거의 가난에 허덕일 경우가 많습니다. 창작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가난하게 살죠. 왜? 그만한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팬들하고 이 화가하고 직접 연결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접 팬들한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아티스트들이 자기네들의 창작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가짜가 없어집니다. 가짜가 없어져요. 블록체인으로 묶여지면 처음 형성될 때부터 그것이 전부 체인으로, 블록체인이라는 게 체인으로 묶여졌기 때문에 다 이렇게 원장이 다 기록된다고 그랬죠. 가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 가짜 미술품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할 필요 없이 거기에 QR코드만 째면 언제 어디서 누가 만들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왔다는 사실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보고 non-fungible 토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아티스트들은 지금 이 non-fungible 토큰 때문에 그야말로 여기 영어로 보넨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천국, 그야말로 창작하는 사람들의 천국 시대를 맞이했다 이런 얘기예요. 엄청나게 비싼 돈으로 팔려져 나갑니다. 자기의 그 작품들이. 왜? 전 세계 사람들이 토큰으로 사기 때문에 그래요. 전 세계 사람들이 토큰으로 사기 때문에. 전시회를 가게 되면 그야말로 몇십 명, 몇백 명밖에 못 가서 그거를 보지만 이것을 토큰으로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리면 전 세계 사람들이 토큰으로 쉽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크립토 펑크라는 사이트는 이런 식의 작은 아이콘을 만들어가지고 이거 하나가 굉장히 비싸게 팔립니다. 이거 하나가 굉장히 비싸게 팔려요. 이걸 보고 크립토 펑크라고 불러요. NBA에서 농구를 보신 분들은 상당히 명장면들이 많을 거예요. 그 명장면을 묶어서 이거를 아주 짧은 비디오 클립으로 만들어서 non-fungible 토큰 형태로 팝니다. 그럼 그게 상당히 비싼 형태로 팔려나갑니다. 디지털 아트, 이런 식의 디지털 아트, 이 비플이라는 사람이 이 non-fungible 토큰으로 이렇게 디지털 아트를 만들어서 자그마치 69 밀리언에 팔렸다는 기사입니다. 69 밀리언에 팔렸대요. 이걸 사가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런 것을 이제 인터넷으로 다 사가게 됩니다. 이게 디지털 아트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자, 게임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게임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의 자산입니다. 게임하는 캐릭터라든지 무슨 어떤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뭐 창을 써서 한다든지 창과 칼과 무슨 뭐 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 사람들의 자산이에요. 만약에 그 캐릭터가 바뀌어진다든지 그 게임을 더 이상 안 하는 경우에는 이걸 팝니다. 이 캐릭터를 팔아요. 팔면 또 다른 사람들이 사갑니다, 이거를. 이런 그 게임 시장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 시장보다 훨씬 더 커졌는데 여기에 이런 자산 형태가 디지털도 관리가 되고 사고팔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뮤직 앨범도 non-fungible 토큰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영화도 non-fungible 토큰으로 만들어져서 이 영화의 장면도 사고팔고 하게 됩니다. 이것이 문학의 혁명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non-fungible 토큰, 일반 토큰하고 다른 거예요. non-fungible 토큰. 똑같지 않은 토큰이라는 거죠. 이것이 문학의 생태를 다 바꿔놓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물류 생태계의 대변형. 물류 생태계의 대변형. 영어로는 supply chain이라고 부릅니다. supply chain. 그야말로 유통 과정. 원산지에서부터 소비자 손에 들어올 때까지의 유통 과정을 얘기합니다. 이 세계에 얼마나 많은 물품들이 원산지에서부터 소비자 손에 들어올 때까지 많은 그 유통 과정을 거치는지는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명품 그런 가방이라든지 명품 옷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시작해서 와인이라든지 무슨 그 농산물이라든지 소고기라든지 그야말로 마켓에서 파는 그 수만 종의 것들이 전부 원산지에서부터 소비자 손에 들어올 때까지 그것을 블록체인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활성화되면 그야말로 가짜 시대의 종말이 옵니다. 가짜가 더 이상 판칠 수가 없어요. 가짜 시대의 종말. 원산지의 투명성이 확보가 됩니다. 소고기가 이 호주산이 돼야 되는데 뭐 중국산임에도 불구하고 호주산으로 둔갑을 한다든지 원산지가 둔갑하는 경우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품 품질의 획기적인 보호가 일어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 다이아몬드의 제조회사 에버레저라는 데서는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다이아몬드의 조그만 칩을 여기다 달아서 이 다이아몬드의 칩을 QR코드로 비춰보기만 하면 이 다이아몬드가 어디서부터 채굴이 되었고 어느 과정을 거쳐서 가공이 됐고 어디 거쳐서 어떻게 왔다 내 손에 들어올 때까지 그 과정이 선명하게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럼 가짜 다이아몬드를 판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의 서플라이 체인 물류 시스템은 그야말로 이 어마어마한 시장인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가짜가 이게 판을 치는지 가짜 약도 있고 가짜 무슨 이런 윌도 있고 가짜 우유도 있고 중국에서 온갖 가짜가 다 판을 친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가짜 달걀도 가짜고 이런 가짜 시대가 종말을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블록체인에서. 그래서 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그야말로 블록체인을 육성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작년부터 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육성하라. 바로 이것이 가짜를 없애기 위한 작업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동차에도 적용이 되면 자동차가 중간에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기록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V체인이라는 암호화폐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V체인이라는 암호화폐가 이런 모든 그런 유통 과정의 투명화를 위해서 실제로 이 솔루션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죠. 네. 앞서 말씀드렸던 카다노도 그런 솔루션이 있습니다. 카다노라는 암호화폐도 그런 솔루션이 있어요. 그 다음에 농산물 같은 것도 엄청나게 많이 이 가짜인지 그 다음에 원산지인지 관리해야 될 그런 아이템 중에 하나죠. 자, 교육혁명을 유발합니다. 블록체인은 또 교육혁명을 가져다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교육혁명 중에서도 가짜 학위의 문제, 아마 가짜 학위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한국에서도 가짜 학위 문제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고요. 가짜 학위를 근절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블록체인으로 묶여지게 되면 가짜 학위를 근절시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적 관리라든지 학적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선명하게 레코드 매니지먼트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네, 블록체인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블록체인이 이런 역할을 하죠. 카다노가 바로 이 에듀케이션 쪽에도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카데믹 서티피케이션, 졸업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학위 증서라든지 그다음에 성적 증명이라든지 이런 학교에 관련된 모든 기록 같은 것이 블록체인에 들어와 있으면 블록체인의 스마트 컨트랙트 형태로 들어와 있으면 자기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것을 사용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의 것도 허가를 받아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사물 인터넷 4차 산업혁명의 기본 플랫폼으로 씁니다.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은 제가 첫 번째 강의했을 때 이 4차 산업혁명을 이루는 핵심 기술 중에 기술이다. 모든 인터넷 디바이스들이 이 인터넷으로 올라가는 것을 사물 인터넷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기 자동차도 이 컴퓨터로 인터넷에 올라가게 되고요. 이렇게 스마트 시티라고 해서 이 거대한 도시 자체가 스마트하게 관리되는데 여기 있는 모든 정보가 인터넷으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솔루션으로 지금 아이오타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아이오타라는 게 나와가지고 아이오타가 이런 스마트 시티용으로 이런 것으로 다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이라는 것도 바로 이런 용도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이런 용도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재생의 새 시대가 있습니다. 에너지 재생의 새 시대입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한 번도 에너지를 사고 팔아 본 적이 없습니다. 일반 개인이 에너지를 사고 판 적이 없어요. 네. 그렇지만 이 암호화가 되어 있는 암호화폐가 되어 있는 이런 에너지 시스템에서는 자기의 집에 이렇게 태양광을 설치해 가지고 태양광을 설치해 가지고 자기 집에서 이 전기를 자급자족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만약에 이 에너지가 남는다면 옆집에 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옆집에 내 에너지를 팔 수가 있어요. 네. 무슨 형태로 파느냐? 토큰 형태로 파는 겁니다. 이런 솔루션들이 나오고 있어요. 에너지를 사고 파는 시대가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이것은 비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파워레저라는 굉장히 좋은 이런 에너지에 좋은 기업이 바로 이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자, 앞으로의 시대는 토큰 이코노미 시대입니다. 모든 이코노미가 토큰화됩니다.
부동산도 토큰화되고 주식도 토큰화되고 금도 토큰화가 되고 아까 얘기했던 non-fungible 토큰으로 토큰화가 됩니다. 자, 지금 주식이 이미 토큰화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라는 주식, 테슬라라는 주식이 토큰으로 사고 팝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테슬라 주식 하나를 통째로 사는 것이 아니라 0.1개 살 수도 있고 0.2개 살 수도 있고 이 주식의 동향은 똑같이 가격이 똑같이 움직여집니다. 테슬라의 가격과 똑같이 움직여집니다. 이것으로 사는 이점이 주식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많겠죠. 훨씬 많겠죠.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미국에서만 열리지만 이 토큰은 전 세계 사람들이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소수점 이하로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부동산도 토큰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몇 천만 불짜리, 몇 억 불짜리 그런 큰 건물이 있다. 이 건물을 그야말로 사고 팔고 하려면 큰 손들밖에 혹은 큰 기업들 레벨에서밖에 사고 팔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일반 개인들은 이것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겠죠. 그런데 이러한 건물들이 토큰화가 되면 그래서 이 건물 하나는 100만 개의 토큰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 100만 개의 토큰 중에서 일부만큼을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일부만큼을 내가 사서 그 일부의 오너십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이 생기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 배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부동산 업계를 아마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점이 일반 사람들도 이 큰 건물들을 소유할 수가 있게 된 것이고 또 국제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싱가포르에 있는 사람이 여기 LA에 있는 건물의 지분을 일부를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엄청난 이점이 되는 거죠. 골드하고 실버나 오일도 토큰화가 되고 있습니다. 예, 골드도 토큰화가 되고 있고 골드 지금 골드 1온스의 것을 토큰으로 이미 사고 팔는 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미 하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실버도 마찬가지고 오일도 마찬가지고. 자, 지금 제가 여기서 설명해 드린 것은 그야말로 블록체인 테크놀로지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부에 지나지 않아요. 일부만 소개해 드렸는데 실질적으로는 블록체인이 더 많이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이 활용될 수가 있고 더 좋은 쪽으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나올 때마다 무슨 666으로 본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뭐 프리메이슨이 뭐 이 비트코인을 소유해 가지고 뭐 이것을 다 좌지우지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결론을 내서 몰아붙일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을 찾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테크놀로지를 알고 지금 현재에서는 테크놀로지와 과학을 아는 것이 그야말로 세상을 아는 것이고 그렇게 알아야 현지의 사람들하고도 가깝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다음 강의에서는 제가 좀 성경적으로 이러한 블록체인과 이러한 것들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아마 아무도 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거는. 근데 제가 이제 최초로 이제 그거를 이제 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